자,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오늘은 백제분기입니다. 지난번에 고구려 분기 전부 다 읽었죠, 그죠? 고구려 멸망까지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백제분기까지 하고, 백제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신라분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지명 자체는 백제분기 끝까지 다 표시돼 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명 자체는 백제분기 끝까지 다 표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본기 읽으실 때 따로 이제 뭐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백제 첫 번째 왕은 시조운조왕입니다. 시조운조왕입니다. 백제 시조운조왕은 그 아버지는 추모인데, 추모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성왕이죠, 그죠?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했다. 북부여에서 나는 피해서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북부여는 저기 북쪽에 장춘 뭐 길림 이쪽이겠죠 아마도. 아니면 멀리 가면 송원 쪽인가. 네, 여기서 이제 나와서 졸본이라는 건 여기 요 지역, 이 지역을 졸본부여라고 하죠. 자, 부여킹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인 조금 그 고구려 건국신하고 좀 다르네? 그죠? 좀 다르네, 그죠? 자,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라고 했고 둘째 아들은 운조라고 했다. 혹은 주몽이 졸본에 도착해 건너편 고을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도 한다. 자, 요거는 혹은부터 요 낳았다고 한다까지는요 그겁니다.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가 넣어놓은 주석입니다. 자,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운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오간, 마려 등 10사람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렇답니다. 그럼 배달은 애인가 보죠. 일단 삼국사기에서는 그 운조하고 비류가 부여운조 부여비류가 둘 다 그 추모 그리고 주몽이죠. 주몽의 두 아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배다른 아들 레미가 왕 그 태자가 되니까 그 남쪽으로 여기서 내려왔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따르자 그러면 졸본부여에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어디 가자느냐, 바로 뒤에 보면 한산이라고 나옵니다. 한산이 바로 지금의 북한산 쪽이겠죠, 그죠? 내전하다가 발리고 도망을 친 거면 그게 있어야지. 그 기록이 있어야지.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은 백제본기에는 없더라도 고구려 본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전을 했다 그런 양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평화롭게 건너간 것 같아요, 그죠? 내전을 했으면은 이까지 멀리까지 왔겠어요 이게. 자, 아무튼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한산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아마 북한산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아마도 북한산일까? 한산, 광주 남한산인가? 이거 한산 아닐 텐데 모르겠다. 아무튼 뭐 한산이면 뭐 남한산이든 아니면 북한산이든 뭔가 있겠죠. 자, 한산에 이르러 부하악에 올라가. 이거 북한산이네. 부하악이 뭐냐면은 그 여기에요. 지금의 북한산의 그 인수봉인가? 난 올라가 본 적 없는데 그 서울 사람들은 많이 가겠지, 아저씨들. 북한산의 인수봉이라고 있는데, 인수봉이 부하악의 옛날, 그러니까 인수봉의 옛날 이름이 부하악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봤다 그런 말입니다. 자, 부하악에 올라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가냈다. 이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띄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했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으니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여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삼국사기 그 김부식이가 이거 지은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뭐지? 서울이 관습
서울이 이제 관습헌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했던 그 재판관 새끼들이 이거 삼국사기에 집어넣은 말 아닐까요? 자,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들어가 살았다.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인천에도 이제 뭐 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그 문학산성이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일단 추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온조는 강남쪽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들을 보좌로 삼아 국호를 십제라고 했다. 열십자에다가 건널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조는 강남쪽 한강 이남 지역에 그걸 잡았고, 그죠? 그리고 비류는 여기 미추홀 인천 지역에다가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 서기전 18년이었다. 자,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어서 위례에 돌아와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가 죽었으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부했다. 후에 내려올 때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고 해서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백백자의 건널제자입니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성시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온조, 부여백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부여비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밑에는 김부식이 달아놓은 주석입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조 비류왕은, 여기서는 비류를 시조로 봤네요. 그죠? 시조인 비류왕은 그 아버지는 우태로 북부여왕 해부로의 서손이었고 어머니는 소손으로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었다.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비류라고 했고 둘째는 운조라고 했다. 그러니까 소손호하고 우태 사이 자식이 운조하고 비류다라는 거죠. 자,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다.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전한 건소 2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으며 소손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 고구려 본기 쪽에서 봤던 그 얘기죠. 졸본이 여기고 주몽이 이제 북부에서 탈출해서 남쪽으로 왔다. 그런 얘기는 거기 있었죠, 그죠? 자, 소손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주몽은 그녀가 나라를 창업하는데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총리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비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다. 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주몽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비류하고 온조가. 자,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에게서 낳은 아들 유류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고 왕위를 잇기에 이르렀다. 요게 유류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유리왕이죠.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명왕입니다. 자, 왕위를 잇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했다. 처음 대왕께서 부여의 난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하였을 때, 요게 이제 주몽이죠.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내주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위협을 도와주었으니 어머니의 조력과 공로가 많았다. 그러나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가 유류에게 돌아갔다. 우리가 공연히 여기 있으면서 쓸모없는 사람같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살 곳을 선택해 별도로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그의 아우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폐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고 한다. 폐수하고 대수는 뭐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폐수라 그러면은 뭐 평양에 있는 이거 대동강을 의미할 거고, 대수라 그러면 아마 예성강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추홀로 와서 살았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미추홀. 자, 북사와 수서에는 책 이름이 있는 북사하고 수서는 모두 동명의 후손 중에 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태입니다. 우태. 아마 같은 사람일 거예요. 자, 어질고 신이가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의 나라를 세웠는데, 대방 옛 땅이라는 거는 황해도 지역을 아마 의미하는 거겠죠. 한나라의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 딸을 구이에게 시집 보냈고 그들은 마침내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어느 주장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설화가요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명확하죠. 고구려의 건국설화는 부여에서 그 뭐예요, 주몽이 탈출해서 졸본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잖아. 요약해서 그렇잖아, 그지? 근데 부여의 건국설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여 쪽 혹은 이제 졸본 부여 쪽, 아무튼 부여 계열이니까 예맥 예맥 계열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뭐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려와가지고 여기다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는 대체로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그 터를 잡은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면 어떤 데에서는 비류하고 온조라 그러고, 어떤 데에서는 우태, 아까 나왔던 구이 쪽이죠, 그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또 소선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내가 듣기로는 그 조선상고사에서는 소선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제 건국설화는 고구려에 비해서 되게 안 남아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존나 알 수가 없어요. 백제가 700년, 800년, 900년을 갔다 그러는데 이게 그 건국설화가 안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아마 김부식이도 이게 신채호 얘기처럼, 그 신채호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김부식이는 그 뭐죠? 작은 거짓말들은 잘해도 큰 거짓말을 못하는 놈이다, 그렇게 맨날 욕하는 것처럼, 김부식이가 저도 이제 김부식이가 이제 경주 김씨이기 때문에 막 신라를 높이려고 막 그랬다, 백제와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록들을 없애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김부식이가 이제 주석을 달아놔서 소선호가 어쨌니 구이가 어쨌니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걸 보면, 김부식이가 1150년 경쯤에 삼국사기를 쓸 때에도 백제 사서들이나 아니면 백제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제 고이왕이 뭘 했다 아니면 근초고왕이 뭘 했다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건국설화 같은 게 일관되게 명확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왜냐면 그게 좀 더 선정적이고 좀 더 재밌으니까 사람들한테 전해지기도 좋고. 근데 건국설화부터 내려오는 게 부정확하고 뭔가 좀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1150년경에는 백제에 관해서 내려오는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부식이도 이제 그걸 보고 그 뭐야, 이것도 설이 있고 저것도 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맨 처음에 삼국사기에 적혀있는, 본문에 적혀있는 비류하고 운조가 내려와서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그 비류하고 운조라는 거는 주몽의 친하들 아니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 첫 번째 본문에 나온 삼국사기 본문에 나온 백제 건국설화에서는 비류하고 운조가 꼭 그 주몽의 친아들인 것처럼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역사 교과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배우는 그냥 백제 건국설화라는 건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등등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잘 짜맞춰 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백제 건국의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많이 없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단 말이잖아. 결국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김부식이가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고, 아마도 그때의 당시에도 백제 측 사료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실 그런 백제 사료를 없앤 놈들이 누구냐? 그럼 사실 결국 남아있는 건 신라 놈들밖에 없죠. 당나라 놈들이 웅진도덕국 만들었을 때 다 불태웠거나, 아니면 신라 놈들이 그 뭐예요, 통일하고 나서 몇 년 통치했습니까? 한 300년 통치했습니까? 250년 좀 통치했나? 250년 통치할 동안 이제 백제가 빠르게 잊혀졌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그 김부식이도 잘 모른다라는 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정확한 출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정확한 출전 내가 모르겠는데, 그 수성가 보면요, 수성가에 보면 백제에 관한 얘기를 보면은 그 십제 백제하는 할 때 그 나라 이름 있잖아. 나라 이름 할 때 제자가 건널 제자라는 게 이게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십제 백제 뭐 이렇게 이제 정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이제 땅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땅으로 건너왔으면 그 중간에 있는 낭랑 아니면 여기 있는 동해족들, 지금도 춘천에 운막 짓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동해족인데, 동해족들 옥저,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이거 대방군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북진안 같은 이제 여러 세력들을 거쳐와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멀쩡하게 버티면서 떠안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경기 지역에 정착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다를 건너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잘 고민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곧 있으면은 백제의 이제 온조왕 때부터 앞으로 계속 기록이 나올 건데요. 아직 안 읽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백제가 말갈이나 아니면 주변 세력들하고 엄청나게 싸워댑니다. 엄청나게 싸워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고목성, 그죠? 고목성, 그 다음에 송산성, 뭐 이건 아니, 송산성은 아니구나. 아무튼 봉현, 이거 온조왕에 나오죠, 그죠? 아무튼 요런 그 성들이 표시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요게 전부 다 대체로 다 이제 백제가 시조 온조왕이나 혹은 그 전후로 해서 세운 성체들이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고구려 본기에서 이제 충무성왕이 예를 들면 막 갑자기 예를 들면 그 저 멀리 뭐 북경을 공격한다거나 그런 짓 안 했잖아요. 근데 백제는 하필이면 왜 그러면 다른 세력들하고 다르게 건국 직후부터, 특히 시종인 온조왕 때부터 주변 지역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때려잡거나 아니면은 막 만의 왕을 공격해서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말갈하고 싸우거나 낭랑군한테 대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짓을 했느냐? 그건 아마도 이제 정황상 백제가 건국 초기, 건국 당시에 백제가 이제 여기 토착 세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정복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외부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백제가 그렇게 주변 세력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기사가 온조왕 시대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어쩌면 백제가 건국 연도가 김부식이가 적어놓은 것처럼 기원전 30몇 년인가, 그게 아니라 20몇 년인가요? 아무튼 그게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이전이 아니었을까. 고구려 건국할 때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고구려도 그 요때 건국한 게 아니라 혹은 100년에서 200년 정도 빠른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제도 그랬기 때문에 건국 직후부터 이렇게 치고받고 많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제 그게 건국 초기부터 온조왕 때 이르기까지 꾸준히 외부 세력하고 주변 세력들하고 조정해온 거를 온조왕 분기에다가 밀어 넣으려 그러니까, 찌그러뜨려서 넣으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김부식이가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신라가 통일하고 250년을 다스렸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신라가 가장 삼국 중에서 제일 앞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라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해석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 뭐 여러분 중에 누가 그 타임머신이라 발견해 보시면은, 타임머신이라도 발명하시면은 언젠가 꼭 이제 그 온조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꼭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보고 칼마다 뒤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도 있고 불명확한 점들이 많더라. 백제가 고구려보다 좀 더 심합니다. 백제는 중국하고 교류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고구려만큼은. 물론 많이 보냈지만은, 사실은 많이 보내고 있지만은 고구려만큼 그렇게 많이 가깝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고구려는 직접 쥐 패고 다녔으니까, 서로 처맞기도 하고 쥐 패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백제는 그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중국계에서 남아있는 자료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이도 많이 아마 곤란했을 겁니다. 자, 요까지가 건국 설화 부분입니다. 자, 원년입니다. 원년 여름 5월에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동명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주몽을 얘기하는데, 근데 북부여의 시조를 동명왕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동명왕이란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삼국사기로 치면은 기원전 18년이랍니다. 자, 2년입니다. 온조왕 2년입니다. 정월에 왕이 군신들에게 말했다. 말갈놈들이 우리 북부 국경과 인접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용맹스러우면서도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기를 수순하고 식량을 저축해 그들을 방어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말갈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말갈은 보통 그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숙신을 의미하면 숙신. 여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만주족 있죠, 그죠? 만주족, 여진족. 그때 당시에는 요 지역에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살았을 거고, 뭐 만주 지역이나 아니면 한국 북부 지역에도 많이 살았을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백제가 있던 지역이 어딥니까? 경기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북쪽 경계라 그랬으니까 경기도 북부 지역 혹은 이제 뭐 연천이나 아니면 포천 요런 지역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만주족이라는 게 여기까지 내려와 살았었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밑에까지 내려와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예나 맥 있죠. 예맥, 우리가 예맥이라 그러는데 예나 맥,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고구려 계열, 부여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쪽 사람들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남쪽에 살던 그쪽 사람들을 보고 이제 말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황상 이제 그렇게 부르는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제하고 투쟁했던 말갈 통칭해서 이제 태백산맥 서쪽에 있다 그래서 영서말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서말갈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예맥이 아닐까, 여진족이나 만주족 쪽이 아니라 여기 퍼져 살던 이제 부족 국가들이나 성읍 국가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뒤쪽에 보면은 평양에 있던 낙랑군 있죠. 낙랑군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낙랑군이 이걸 싹 다 지배했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낙랑군이 이제 킹이다, 짱이다, 킹왕짱이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는 뒤쪽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건 이따 봅시다. 아무튼 여기서 말갈이라 나오는 거는 만주족이 아니라 아마도 예맥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에 왕이 제종 숙부을 음이 지혜와 담력이 있다고 해서 우보로 임명하고 그에게 군사관계 임무를 맡겼다. 우보는 관직 이름이겠죠. 자, 3년 가을 9월에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범했다. 왕은 정예군을 이끌고 재빨리 공격해 그들을 크게 격파했다. 적군 중에 살아 돌아간 자가 10사람 중에 한두 명이었다. 자, 북쪽 국경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하남 위례성이 뭐 어딘지 모릅니다. 강남 지역 어딘가, 지금의 하남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강남 지역 어딘가일 텐데, 뭐 북쪽 국경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쪽 의정부나 아니면 남양주 쪽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서 저 누굽니까? 말갈하고 싸워서 아마 크게 이겼답니다. 자, 겨울 10월에 우레가 쳤고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피었다. 자, 4년, 그러니까 온주왕 4년이겠죠.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왔다. 자, 가을 8월에 낙랑에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었다. 낙랑은 아까 우리가 보통 아는 평양에 있던 낙랑군을 얘기합니다. 자, 5년 겨울 10월에 왕이 북쪽 변경을 순행하면서 사냥에 신기한 사슴을 잡았다. 6년 가을 7월 금음 신밀에 일식이 있었다. 여기 기원전 13년이에요. 자, 8년 기원전 11년입니다. 봄 2월에 말갈군 3,000명이 침입해 위례성을 포위했다. 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적은 군량이 떨어져 돌아갔다. 왕은 정예군을 선발해 대부현까지 추격해 싸워 이겼는데 적병 5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위례성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하남 위례성을 얘기합니다. 하남 위례성은 어딘지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일단 하남시에 있는 어딥니까? 곡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근처로 일단 저는 봤어요. 아무튼 위례성을 포위했는데, 말갈놈들이 와가지고 포위했는데 여기서 크게 이기고 대부현이라는 곳에서 이겼다 그랬죠. 대부현 어디냐? 왜? 잠깐만요. 이게 내가 찍은 게 많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 어이씨,
잠시만요. 아, 대부현 여기 있네. 대부현이라 그러면 보통 그 평강, 강원도의 평강으로 보는데, 여기까지 추격했다라는 걸 보면은 백제 북쪽 경계라는 게 저기 경기도 북부 지역 혹은 강원도에 걸쳐 있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다 씹고 이제 그냥 이까지 추격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기로 봅니다. 자, 적병 5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가을 7월에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웠다. 마수성은 여기 지금 보면은 포천 이쪽이죠. 포천으로 보고요. 병산이라는 곳도 아마 포천으로 보는데, 여기 병산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근데 요새를 세웠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그 산하고 이제 끼고 있는 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요 지역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백제하고 외부 세력의 국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다 세웠는데, 낭랑태수가 사람을 보내 말했다. 지난날 서로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관계를 맺어 한 집안과 같이 여기고 있는 터에 지금 우리의 영역에 접근해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고 있으니 혹시 우리 땅을 점점 차지하려는 계획이 아닙니까? 만일 옛날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성을 허물고 목책을 제거해서 억측과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투로 승부를 결정합시다. 왕이 이에 대답했다. 요새를 설치해 나라를 수비하는 것은 고금의 상도인데 어찌 이 문제로 화친과 우호관계의 변함이 있겠습니까? 이는 당연히 너희 새끼들을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네가 강한 것을 믿고 군사를 출동시킨다면 우리 역시 대응할 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낭랑과 우호관계가 단절되었다. 낭랑태수 누군지는 안 나와있어요. 낭랑태수 나와있지. 병산하고 그러니까 마수성하고 병산을 쌓았다, 병산책을 쌓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지역까지 백제 국경이 닿았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그럼 백제 적은 누굴까? 백제 적은 이제 여기 살던 이제 말갈족이겠죠. 말갈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예맥계열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말갈을 막기 위해서 요 지역에다 성체를 쌓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낭랑군이 좀 생뚱맞죠, 그죠? 여기 있던 낭랑군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 왜 그러냐 라고 묻는다는 거는, 사실은 요 지역에 있던 영서지역 말갈들, 영서지역에 이제 말갈 부족들 있죠. 그 부족들을 실질적으로 그 부족들의 종주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역 그 부족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바로 낭랑군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 거겠죠. 사실은 낭랑군은 그때 이제 컸었었는데, 그 원래 한사군이라는 게 이제 요 지역에 있다 보통 보잖아, 그죠? 근데 요 지역에 있던 다른 군현들을 전부 다 나중에 낭랑군이 통합해가지고 막 낭랑 동부도위라든지 그렇게 자기가 집어먹고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지역에 있던 다른 제 부족, 말갈 부족들 역시 이제 낭랑군의 통치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요 낭랑군하고 그 다음에 영서말갈 떨거지들은 그 이후에 백제 역사에서, 그러니까 백제사 초기에서 되게 중요한 상대로 나옵니다. 자, 10년입니다. 운조왕 10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사냥하다가 신기한 사슴을 잡아 이를 마한에 보냈다. 마한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요 지역이죠. 충청도 북부에서 이제 전라도 남부까지 보통 충청 전라권을 마한이라 보는데, 근데 마한이 이게 크지만은 그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막 50내 국가가 있다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마한에 보냈다는 건 아마 그 아산 천안 근처에 있던 아마 목지국이라 그러죠. 거기다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백제하고 낭랑은 사이가 안 좋았지만 북쪽에 있는 낭랑 있죠. 낭랑이나 아니면 영서 말갈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어쨌건 남쪽에 있는 그 누굽니까? 마한하고는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겨울 10월에 말갈이 북부 국경을 침략했다. 왕이 200군사를 보내 본 및 천에서 싸웠다. 일단은 그 북쪽 국경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포천이나 의정부나 포천 쪽 아닐까 싶네요. 자, 본미천 어딘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 군사가 패해서 청목산을 거점으로 수비를 하고 있었다. 왕은 직접 100명의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봉현으로 나와 보냈다. 적들이 이를 보고 즉시 퇴각했다. 청목산하고 봉현은 어디냐면은
봉현은 어딘지 모릅니다. 봉현은 이제 여기 연천 지역이고요. 청목사는 여기 개성 있죠. 개풍, 지금은 개풍 개성 쪽인데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개성하고 그 다음 연천, 그 다음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지금의 요 지역이 이제 백제 국적 국경에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년입니다. 여름 4월에 낭랑이 말갈로 하여금 병산책을 습격해서 파괴한 다음 100여 명을 도륙하니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자, 낭랑하고 말갈이 짜고 포천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가을 7월에 독산과 구천 두 곳에 목책을 설치해 낭랑으로 가는 도로를 찾아냈다. 여기 그 나오는 독산하고 구천은 어딘지 모른다네. 독산 구천 어딘지 모르고요. 낭랑으로 가는 도로를 찾아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요 지역 아닐까? 예성강을 경계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는 한번 좀 더 합시다. 이게 보면은 백제는 건국 초기부터요, 온조왕 시대부터 말갈하고 낭랑 같은 다른 세력들하고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벌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읍 국가들은 건국 초기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차근차근히 이제 펼쳐나가는 거죠. 백제는 좀 예외지, 그지? 몇 가지 이제 정황상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조왕 때 나라를 건국한 것이 아니라 훨씬 전에 건국한 것이기 때문에 온조왕 때는 충분히 주변 세력하고 전쟁을 벌이거나 경기도 일대를 평정할 수 있는 국가였다고 볼 수도 있죠. 그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죠, 그죠? 처음에. 두 번째는 백제 건국 세력이 일반적인 토착 세력이 아니라 부여에서 내려온 정복 집단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복 집단이기 때문에 뭐 몽골놈들처럼 예를 들면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도 또 있습니다. 다른 가정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비류 백제하고 온조 백제로 나뉘어서 건국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 집단이라는 게 한 갈래가 아니고 여러 갈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인천에 정착을 하고 어떤 건 하북에 정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남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였기 때문에 걔들이 나중에 통합되면서 백제가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제에 보면 대성팔족이라고 있어요. 대성팔족, 막 진씨, 연씨, 해씨 이런 이제 귀족들 8집안들을 보통 대성팔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성팔족 지역의 어떤 사람들, 진씨, 예를 들면 진씨가 그 황해도 남부 아니면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다가 나중 백제하고 이제 통합되면서 백제한테 요 지역을 넘기면서 백제 영토가 급격하게 커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백제 영토가 이 시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강남 지역, 그죠? 강남 지역, 하남 지역에서 저 북쪽이 이제 개성, 연천까지 올라가잖아,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 그런 얘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온조왕 13년입니다. 기원 전 6년입니다. 13년 봄 2월에 서울에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했고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자, 그리고 그 해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나이가 61세였다. 자,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이게 좀 이상한데, 백제 위치면은 여기서는 동쪽에 낭랑이 있는 게 아니지, 그지? 여기서는 여기 이 지역 일대에 있던 말갈들이 아마 낭랑의 통치를 맡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걸 가지고 낭랑이라 그런 거 아니었을까? 자,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도. 말갈은 따로 얘기하니까. 자, 그들이 변경을 침공해 편안한 날이 없었다. 하물며 요즘에는 요사스러운 징조가 자주 보이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으며 나라의 형세가 불안하다.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하는 중에 한수의 남쪽을 보니 토양이 비옥했다. 따라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영원히 평안할 계획을 세워야겠다. 요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부하, 그러니까 여기 북한산에 올라와서 인수봉에 올라가지고 남쪽을 보니까
강남 지역이 좋아가지고 요 지역에 이제 도읍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또 요때, 그러니까 요 몇 년입니까? 원조왕 13년에 또 천도한 얘기가 있으니까 강남으로 천도한 얘기가 천도한다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가을 7월에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요게 이제 그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남 위례성은 어딨냐면 하남 위례성 할 때 한산 있잖아요. 요거는 광주의 남한산성이 있는 거기 남한산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그 하남 위례성의 위치는 하남에 있는 곡골 일대 혹은 송파 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요 지역에도 뭐 있지 않았나? 아무튼 요 근처 지역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백제 초기 연구는 미스테리한 게 많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8월에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다는 것을 알렸다. 마침내 국토의 영역을 확정했으니 북쪽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웅천이 경계이며 서쪽으로는 큰바다에 닿고 동쪽으로는 주양이 이르렀다. 북쪽으로 폐하라는 건 아마도 예성강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성강이거나 아니면 요 근처에 있는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고, 예성강을 보통 폐하라고 많이 쓰거든요. 남쪽으로 웅천이라 그러는데, 웅천이라는 거는 공주 지역이 아니고요. 공주도 보면 나중에 웅천이라 그래요. 여기는 공주 이쪽, 그죠? 공주 지역에 있는 뭐 웅천성이라 그러나? 나중에 이제 수도 옮긴 거 웅진, 거기 웅천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요 지역 아산 쪽에 있는 요 지역을, 요 강을 보고 웅천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요 북쪽엔 요강인가? 요 강이구나. 요 강을 이제 웅천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요걸 아마 웅천, 여기서 쓰이는 웅천이 아닐까 하고, 내 표시를 안 해놨네.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바다에 이르렀으니까 서해를 의미하는 거고, 동쪽으로 주양이라고 하는데, 주양이라는 거는 춘천입니다. 춘천. 여기 춘천 이쪽, 그죠? 춘천을 주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화면에 보이는 요 정도 영토가 그때 당시에 백제 영토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경기도 전역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 경계쯤 그까지가 이제 대충 백제 영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록은 그렇습니다. 자, 9월입니다. 성과 대궐을 수축했다. 14년입니다. 봄정월에 도읍을 옮겼다. 2월에 왕이 불악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농사를 장려했다. 자, 가을 7월에 한강 서북 쪽에 성을 쌓고 그곳에 한성 주민의 일부를 이주시켰다. 자, 봄정월에 새 공실을 지었다. 공실은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진 않았다. 자, 17년 봄에 낙랑이 침입해 위례성을 불태웠다. 위례성이라 그러면 아마 여기서는 하북 위례성인지 하남 위례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낙랑군이 크게 공격했던 적이 있나 봅니다. 자, 여름 4월에 사당을 세우고 왕이 어머니에게 제사 지냈다. 자, 18년입니다. 겨울 10월에 말갈이 습격해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충하에서 그들과 싸웠다. 추장인 소모를 생포에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생매장했다. 칠충하는 여기 그 호로아라고 있죠. 지금 이게 여기 보이네. 이제 임진강 하류 지역을 보고 칠충하라 그래요. 호로아라 그러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워서 말갈한테 크게 이겼다라는 거죠. 마한한테 자꾸 뭘 보냈는데 마한하고는 친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 낙랑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자, 11월에 왕이 낙랑의 우두산성을 습격하기 위해 구곡까지 갔다. 그러나 눈이 크게 내렸으므로 되돌아왔다. 우두산성은 춘천, 여기 보면 춘천에 우두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우두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었던 성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걸 보면 아마 춘천에 있던 세력, 보통 맥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춘천의 맥국도 마찬가지로 아마 낙랑 지하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구곡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아무튼 근데 춘천의 강촌 지역에도 가평인가? 아무튼 그 지역, 여지역 어딘가에도 이제 구곡이라고 있고요.
남양주에도 구곡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남양주로 찍어놨습니다. 근데 큰 눈을 내려서 돌아왔다라는 거는 뭐 크게 졌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 수 없죠. 자, 20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큰 제단을 설치하고 천지신명에게 직접 제사를 지냈다. 이상한 새 5마리가 그 위를 날았다. 자, 22년 가을 8월에 석두와 고목의 2성을 쌓았다. 석두하고 고목이라 그러면 석두, 고목, 여기 그 어딥니까? 연천 지역입니다. 연천하고 연천 동쪽이 어디 지역인데 아무튼 철원인가? 철원이죠, 그죠? 이 지역으로 보통 봅니다.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 9월에 왕이 1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부현 동쪽 지방에서 사냥하다가 말갈의 도적을 만나 단번에 물리쳤다. 이때 잡은 포로들을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현은 아까 나왔던 그 대부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평강군을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자, 24년 가을 7월에 왕이 웅천책을 세웠다. 웅천책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웅천성이 여기쯤이라고 보통 추적을 하니까 그 웅천책이라는 것도 요 근처 아닐까요? 요 근처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때 목지국의 위치는 여기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국경 바로 앞에다가 이제 요새를 세워놨으니까. 자, 왕이 애초에 강을 건너와 발붙일 곳이 없을 때 나는 동북쪽 100리 땅을 주어 살도록 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을 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어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해 성과 연못을 크게 만들고 우리의 강토를 침범하니 이것이 어찌 의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왕이 부끄러워하며 목책을 허물었다. 자, 25년 봄 2월에 왕궁의 우물이 엄청나게 넘쳤다.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는 하나였으며 몸은 둘이었다. 일자가 말하였다. 우물이 엄청나게 넘친 것은 대왕께서 융성할 징조이고 하나의 머리에 몸이 둘인 소가 태어난 것은 대왕께서 이웃나라를 병합할 징조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마침내 진안과 마한을 합병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진안하고 마한은 뭔지 아시죠, 그죠? 자, 26년 가을 7월에 왕이 말했다. 이게 기원 후 8년입니다. 마한이 점점 약해지고 임금과 신하가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국세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만일 다른 나라가 이들을 합병해버린다면 순망치한이 되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차라리 남보다 먼저 빼앗아 후한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 보통 순망치한은 반대로 쓰는 말 아닌가? 자, 겨울 10월에 왕이 사냥을 간다고 하면서 군사를 출동시켜 마한을 기습했다. 마침내 마한의 구급을 아울렀는데 오직 원산과 금현 2성만은 굳게 수비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한을 먹었답니다. 마한을 먹었는데 충청도 전라도 전부를 다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보통 마한왕이라 그랬다는 게 아마 목지국이라 그랬으니까 아산 지역을 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하고 금현은 어디더라? 아무튼 이 근처 어딜 거예요. 원산은 여기고 금현성은 여기 고려번기에 나왔었구나. 이씨 왜 0 이거 뭐냐 이거. 아마 요 지역까지 내려왔다. 이게 백제가 결국에는 아산까지 먹고 어디요 충청도 북부로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7년 여름 4월에 원산과 금현 2성이 항복했다. 이곳의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이주시켰다. 마한이 마침내 멸망했다. 여기서 마한이 전부 다 멸망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부 다 망한 게 아니라 충청도 북부 지역에 있던 마한 본국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에는 마한이라는 거에 정체성은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충청도 남부나 아니면 전라도 쪽에 있는 다른 국가들한테 마한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마한은 이제 다른 세력들한테, 예를 들면 뭐 진안이나 다른 기타 세력들한테 옛날처럼 힘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백제가 대체합니다. 자, 가을 7월에 대두산성을 쌓았다. 대두산성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아산 지역의 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8년 봄 2월에 왕이 맏아들인 다루를 태조로 삼고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자, 28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려 보리가 피해를 입었다. 31년 봄 정월에 국가의 민가를 나누어 남부와 북부를 만들었다. 행정구역을 만드는 거죠. 자,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5월에 지진이 났다. 6월에 지진이 다시 났다. 여기 13년입니다. 기원 후 13년. 자, 온주왕 33년입니다.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많이 생기자 왕이 이들을 위무해서 안정시켰다. 자, 가을 8월에 동부와 서부에 두 부를 더 설치했다. 아까 남북 설치했으니까 이번엔 동서남북 다 생겼네. 자, 겨울 10월에 마한의 옛날 장수인 주근이 우곡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직접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했다. 주근은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 시체의 허리를 자르고 처자들도 죽였다. 우곡성은 어딜까요? 우곡성은 뭐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북쪽으로 옮겼다 그랬잖아.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마 여기 북쪽 지역 어딘가 아니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많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렇답니다. 자, 36년입니다. 가을 7월에 탕정성을 쌓고 대두성 주민의 일부를 이주시켰다. 탕정성은요, 지금의 온양온천 근처일걸 아마? 난 온양온천 가본 적 없지만 아무튼 아산 남쪽 지역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8월에 원산과 금현의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을 쌓았다. 원산하고 금현은 어딘지 아까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고사부리성이라고 나왔는데 고사부리는 어디냐면은 고부입니다. 고부. 고사부리성은 여기 정읍에 있는 고부. 네. 그러면은 갑자기 북쪽에서 그때 당시에 백제의 남쪽 경계라는 게 아마도 이제 멀리 가봤자 공주, 예산, 청주 쪽이었을 텐데 그럼 갑자기 이제 여기 정읍에 있는 고부라는 게 나온다.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아마도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기록은 아니고요. 그 남쪽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마한을 먹었다 그랬잖아. 마한을 멸망시켰다 그랬으니까 아마 충청도 북부의 마한에 대한 마한 망해버렸는데, 근데 그게 아마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 소국들 자체는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54개 국가가 있었으니까, 그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교두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고사부리성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재밌는 게요.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기 보면은 근초고왕하고 그 신공황후가 같이 이제 여기 마한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군사적으로 정복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고사성이라는 게 나와요. 고사성. 그 고사성도 그 정읍에 있는 고부로 추측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실제로 마한 남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종속시킨 건, 군사적으로 병탄한 건 아마도 이제 근초고왕 때였던 것 같고, 근초고왕 이전에 혼주왕 때 이미 이제 정읍에다가 교두보를 세울 정도로 마한에 대한 간섭은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그때도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37년입니다. 37년 봄 3월에 크기가 달걀 정도인 우박이 내려 새가 맞아 뒤졌다. 자, 여름 4월부터 가물다가 6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내렸다. 한수의 동북 부락에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간 자가 1천여 호에 달하였고 폐수와 대수 사이에는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 기록이 고구려 본기에도 나옵니다. 고구려 본기에도 보면은 백제에서 사람이 도망와서 항복해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리왕 본기가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백제하고 고구려 사이에 막고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낙랑군하고 대방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말갈도 있었을 거고,
영서말갈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옥조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래서 이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건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38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순무에서 동쪽으로 주양, 북쪽으로 폐하까지 갔다가 50일 만에 돌아왔다. 주양은 춘천이고 폐하는 아까 그 예성강이라 그랬죠. 춘천, 그 다음 예성강. 자, 3월에 왕이 사람을 보내 농업과 잠업이라는 거는 그 양잠, 뽕치는 거. 잠업을 권장하고 급하지 않은 일로 백성을 괴롭히는 부역을 모두 없앴다. 자, 겨울 10월에 왕이 큰 제단을 쌓고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자, 40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말갈이 술천성을 침입했다. 술천성은 어딜까? 술천성은 여기 어딥니까? 여주 쪽이라고 보통 봅니다. 여주. 말갈이라는 게 보면요, 북쪽에서도 막 내려오고 그다음 동쪽에서도 막 오고 그러죠, 그죠? 말갈이라는 게 그래서 일원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그 낙랑의 통제 아래 있던 여러 영서말갈 부족 국가들을 총괄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겨울 11월에 말갈이 다시 부현성을 습격해 1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했다. 왕이 200명의 정예기병을 보내 방어했다. 부현이라 그러면 아까 평강군이라 그랬죠, 그죠? 여지역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41년, 요게 기원 후 23년입니다. 봄 정월에 을음이 사망하자 북부의 해루를 우보로 임명했다. 해루는 본래 부여 사람이었다. 그는 도량이 넓고 식견이 깊으며 70살이 넘었으나 체력이 강해서 등용한 것이다. 자, 2월에 한수 동북 쪽의 모든 부락에 15세 이상 되는 장정을 징발해 위례성을 수리했다. 43년 가을 8월에 왕이 닷새 동안 아산의 벌에서 사냥했다. 아산은 지금의 아산이에요. 지금의 아산입니다. 옛날에 이제 목지국이 있었다는 거기 아산이죠. 자, 9월에 100여 마리의 기러기가 왕궁에 모였다. 일자가 말했다. 일자라는 건 점치는 사람입니다. 자, 기러기는 백성의 상징이므로 장차 먼 곳에서 귀순해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43년 겨울 10월에 남옥저의 구파해 등 20여 가가 부양에 와서, 부양이란 건 아마 이제 그 평강이겠죠. 여기 대부현이겠죠. 아마도 부양에 와서 귀순했다. 왕은 이들을 맞아들여 한산 서쪽에 거주하도록 했다. 이게 기원 후 25년입니다. 25년인데 잠깐만요. 호동왕자가 언제지? 호동왕자가 낙랑을 멸망시킨 게 언제죠? 요게 기원 후 32년인데 대모신앙 15년이거든요. 호동왕자가 낙랑국을 멸망시킨 게 기원 후 32년이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고기록 그 남옥저의 구파해 등 20여 집이 부양에 와서 항복했다, 귀순했다라는 게 기원 후 25년이란 말이야. 시간차가 좀 나네요. 남옥저라는 거는 요 지역을 의미해요. 요 지역. 옥저. 그러니까 지금의 함흥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흥 근처.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최리의 낙랑국을 대모신앙 때 호동왕자가 멸망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낙랑국의 정체는 사실은 남옥저였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기록이 겹치나 싶어가지고. 자, 45년입니다.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초목이 말랐다. 겨울 10월에 지진이 발생해 백성들의 가옥이 기울거나 쓰러졌다. 자, 46년입니다. 운주왕 46년, 서기 28년입니다. 봄 2월에 왕이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옹주왕봉기입니다. 옹주왕봉기를 정리하면은 거의 전반
거의 모든 기록들이 그 낭랑, 그 다음에 영서말갈,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마한과의 전쟁 기사인데, 마한의 경우에는 근데 백제가 뒤통수 친 거고, 낭랑하고 영서말갈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백제의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백제의 건국설화는 되게 복잡한데 그 중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초기 시대가 많이 미스테리한 국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남아있는 기록이. 자, 시조온주왕 다음은 두 번째 왕은 다루왕입니다. 다루왕. 자, 다루왕은 온주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도량이 넓고 명망이 높았다. 온주왕 제위 28년에 태자가 되었고 46년에 왕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기 기원후 28년입니다. 자, 다루왕 2년 봄 정월에 왕이 시조 동명왕의 사당에 배하라했다. 자, 2월입니다. 왕이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3년입니다. 겨울 10월에 동부의 흐루가 마수산 서쪽에서 말갈과 싸워 승리했다. 이 전투에서 죽이거나 생포한 자가 아주 많았다. 왕이 기뻐하여 흐루에게 말 10필과 500석, 벼 500석을 상으로 주었다. 마수산이라 그랬는데 아까 마수성이라 했지 않았나? 동부의 흐루라 그랬으니까 지명하고도 방향하고도 맞아 떨어지죠, 그죠? 요 지역 근처에서 어딘가에서 뭐 크게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4년입니다. 다루왕 4년 가을 8월에 고목성의 곤우가 말갈과 싸워 크게 이겼다. 20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고목성은 아까 요 지역 연천 쪽이라 그랬죠, 그죠? 요 지역에 영서말갈 들어 싸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자, 9월에 왕이 횡악 아래에서 사냥하다가 2마리의 사슴을 연이어 적중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칭찬했다. 횡악은 여기입니다. 그 북한산입니다. 아마도 그때도 그 도로가로 튀어나오는 고라니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6년 봄 정월에 왕이 맏아들 기루를 태자로 삼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다. 자, 2월에 남쪽 주와 군에 명령하여 처음으로 논에서 쌀농사를 짓도록 했다. 7년 봄에 2월에 우부 헤루가 나이 90세로 사망하니 동부 흐루를 우부로 삼았다. 나이 90세라고? 자, 여름 4월에 동방에 붉은 기온이 나타났다. 가을 9월에 말갈이 마수성을 침입하여 함락시키고 불을 질러 백성들의 가옥을 태웠다. 자, 이번엔 마수성이 불탔다네요. 아까는 잘 지켰는데. 자, 7년입니다. 7년 기원은 34년입니다. 겨울 10월에 말갈이 또 병산책을 습격했다. 병산책은 아까 마수성 근처 어딘가라고 했죠, 그죠? 자, 10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우부인 흐루를 좌부로 삼고 북부 진회를 우부로 삼았다. 11월에 지진이 났는데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11년 가을에 곡식이 잘 익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했다. 자, 겨울 10월에 왕이 동서 양부를 순회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가난해서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는 1인당 곡식 2섬을 주었다. 복지제도네. 자, 21년입니다. 봄 2월에 왕궁뜰에 있는 큰 회나무가 저절로 말라 죽었다. 3월입니다. 21년 3월이겠죠. 좌부 흐루가 사망하자 왕이 슬프게 울었다. 28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죄수들을 재심사하고 사형수들을 사면했다. 자, 가을 8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입했다. 29년 봄 2월에 왕이 동부의 명령에서 우곡성을 쌓아 말갈을 방어하게 했다. 우곡성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부니까 아마 뭐 여기 어딘가 아닐까요? 이 근처 아닐까? 우곡이라는 게 소가 나오는 골짜기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게 일종의 이게 보통 명사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를 찾기가 힘들어요. 좀 특징이 있으면
그 말이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런 거라도 한번 끼워 맞춰 보겠는데 그게 안 돼요. 목성 같은 건 힘듭니다. 자, 36년입니다. 다루왕 36년. 이게 기원후 63년입니다. 자, 겨울 10월에 왕이 낭자곡성까지 토지를 개척했다. 낭자곡성 어디냐? 낭자곡성은 여기서는 청원입니다. 청원. 낭자곡성이 어디냐? 여기네요. 여기까지 토지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청주네요. 청주 청원. 청주 청원. 자, 그런데 신라왕에게 사신을 보내 만나기를 정했으나 신라는 거절했다. 백제가 지금 보면은 청주까지 갔다. 청원 청주까지 갔다. 그건 좋아. 그죠? 지금 아까 백제 영역 이 지역이니까 뭐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 그지? 되는데 근데 신라까지 갔다. 그러니까 신라의 왕한테 만나자 그랬다는 건 좀 이상하죠. 신라는 왜냐 어딨냐면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지금 점들 많이 찍혀있는 거 있죠. 그죠? 얘 경주거든. 경주에서 여기 어디야 청원까지 여기까지 이제 뭐 오라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좀 너무 머니까 뒤쪽에 보면 신라하고 전쟁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37년입니다. 왕이 군사를 보내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군사를 옮겨 구양성을 공격했다. 와산성은 어디냐? 와산성은 보온으로 옵니다. 보온. 여기가 보온이고 아까 여기가 이제 그 청원이었죠. 그죠? 와산성. 여기는 함락을 못 시키고 그리고 여기는 구양성을 공격했다 그러는데 구양성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대전 옆에 옥천 쪽이 됩니다. 옥천 쪽.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백제가 신라의 요 지역을 공격했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신라가 요 지역을 그때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신라는 그때 경주, 포항, 영천 일대도 제대로 평정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빌빌대고 있을 때였는데 가야한테도 이제 크게 계속 처맞고 있을 때였고 근데 그때 갑자기 백제하고 충청도 동부 일대, 동남부 일대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죠. 좀 더 읽어볼게요. 신라는 기병 2000명을 동원했으나 우리 군사는 이들과 대적하여 물리쳤다. 자, 39년입니다. 와산성을 공격해 빼앗고 군사 200명을 그곳에 두어 수비하게 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신라에게 쫓겨났다. 자, 와산성을 드디어 빼앗았답니다. 보온에 있는 와산성을 빼앗았는데 근데 다시 또 신라군한테 쫓겨났답니다. 43년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했다. 46년 여름 5월에 금음 5일에 일식이 있었다. 47년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신라를 쳤다. 48년 겨울 10월에 다시 와산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49년 가을 9월에 와산성을 신라가 회복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그 다음 기사가 이제 50년입니다. 50년 가을 9월에 왕이 사망했다라는 건데 기병 2천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역이야. 지역. 와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치고 만약에 있었다고 치고 그럼 와산성이란 게 제대로 된 전장일까? 말이 되는 지역일까?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백제 입장에서 말이 됩니다. 백제의 동쪽 경계쯤이니까.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는 그때 그 경주 주변에 있던 소국들도 제대로 병합하지 못해가지고 빌빌대고 있던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신라가 와산성을 두고 백제하고 각축전을 벌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다루왕 기사인데 다루왕 말고 뒤에 나오는 기루왕, 계루왕, 초고왕 그 다음 뒤에 쭉쭉 이루어져서 이제 비류왕 이르기까지 계속 신라하고 백제가 경상도 서부 일대에서 계속 싸웠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냐 하고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저는 가급적이면 버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김부시가 경주 김씨니까 으아 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 조상님 위대해 그렇게 그냥
조작했다라고 보면은 편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까 좀 찾아보는 중에 학자들한테도 이게 좀 많이 논란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들을 완전히 다 부정하고 시작을 해요. 신라, 백제, 고구려의 기록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기원 후 200년, 300년쯤 기록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이제 외놈들 좋아하던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고요. 요즘은 또 모르겠네. 요즘은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 삼국사기 기사들을 신빙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신라하고 백제가 요 지역에서 싸웠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한다 그러면, 저도 일단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요 지역 전체가 이제 전부 다 진안이라 그러잖아요. 진안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신라가 진안의 종주자리에 올라서 진안의 패권을 가져가니까 아마도 요 지역에 있던 진안 세력들하고 싸웠던 걸, 백제가 싸웠던 걸 나중에 이제 신라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안을 신라로 쓴 거죠. 그렇게 해서 기록을 와전시킨 거다. 혹은 와전된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지역의 진안 세력하고 백제가 싸운 전쟁을 마치 신라하고 백제가 싸운 것처럼 묘사해놨다라는 게 첫 번째 설이고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 설은 뭐냐면은 신라의 건국 세력이 어디서 왔냐는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의 첫 번째 그걸 보면은 혁것에 거서간 그 본기를 보면요, 신라의 건국 세력들은 원래 이제 진안에서 내려왔다. 북쪽의 진안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진안 사람들 어디 사람이냐? 그 조선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진안이란 게 있었는데 그 진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 경상도 지역에다 정착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분이 조선상고사에 나오는 그 신채호의 의견을 보면은 삼조선설 그러잖아, 그지? 그걸 보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여기서는 삼조선설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마도 그때 당시에 북쪽에 진한이라는 따로 이제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낭랑이나 뭐 등등 기타 등등 사람들을 피해서 내려오면서 경상도에 정착했는데 그 이주가 되게 천천히 이루어져가지고 어쩌면은 쭉쭉 내려오다가 요 지역 보온이나 아니면 상주, 그죠? 상주, 예천, 문경, 영동, 여기 어딥니까? 김천, 요 지역쯤까지 내려왔던 북진한계 세력이 그게 누굽니까? 백제하고 전쟁한 거를, 그걸 나중에 이제 진안이 신라가 되니까 그걸 나중에 백제하고 북진한 세력이 전쟁한 거를 어쩌면은 경주의 신라가 아니고, 그죠? 백제하고 신라가 전쟁을 한 것이다. 그렇게 와전시켜 놨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김부식이가 의학 싼다 그렇게 보시고 김부식이 말을 못 믿겠다 그러시면 그냥 이걸 부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삼국사기를 가급적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번 설명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요 두 설이나 혹은 이제 요 두 설과 비슷한, 아니면 이제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설들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읽을 때 많이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가급적이면 설명할 수 있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설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설은 사실 오래된 거예요. 그 삼국사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근대에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부터 있던 설이긴 해요. 실제로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북진하는 어디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자는 이상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요 신라하고 백제의 충돌 기사는요, 신라하고 백제 이제 요 지역에서의 충돌 기사들은 지금이 2대 다루왕인데, 다루왕을 훨씬 지나서 비류왕이 이르기까지 계속돼요. 거기에 나오는 기사들 전부를 그래서 경주신라하고 백제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뭔가로 본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학계의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다루왕은 아까 죽었고, 그래서 자, 기루왕입니다. 기루왕은 다루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뜻과 식견이 넓고 원대에서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는 다루왕 제위 6년에 태자가 되었고 50년에 왕이 사망하자 즉위했다. 자, 9년 봄 정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병경을 침공했다. 자, 기루왕 때도 끊임없이 신라하고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여름 4월 일사의 객성이 자미로 들어갔다. 이건 천문 현상이에요. 자, 11년입니다. 가을 8월 금음 을미일에 일식이 있었다. 요게 서기 87년입니다. 13년 여름 6월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주민들의 가옥이 무너져 사망자가 많았다. 14년 봄 3월에 큰 가뭄이 들어 보리가 나지 않았다. 여름 6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쓰러뜨렸다. 16년 여름 6월 초하루 무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17년 가을 8월에 횡악, 요거 북한산이죠. 횡악에 큰 바위 5개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자, 21년 여름 4월에 2마리 용이 한강에 나타났다. 23년 가을 8월에 서리가 내려 콩이 죽었다. 겨울 10월에 우박이 내렸다. 27년 왕이 한산에서 사냥하다가 신기한 사슴을 잡았다. 이것도 아마 고라니 얘기 아닐까? 그 마차가 가는데 아마도 이제 도로가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가 있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9년입니다.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31년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32년 봄과 여름이 가물어 흉년이 들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자, 가을 7월에 말갈이 우곡에 침입해 주민들을 약탈하고 돌아왔다. 뭐 우곡은 어딘지 모르는데 아무튼 요 지역 어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35년 봄 3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겨울 10월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37년 신라의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 40년 여름 4월에 서울 성문 위에 황새가 둥지를 틀었다. 자, 6월에 열흘 동안 큰 비가 내려 한강물이 넘쳐 주민들의 가옥이 유실되었다. 이게 기원후 116년입니다. 자, 가을 7월에 관리에게 명해서 수해를 당한 논밭을 복구하게 했다. 자, 49년입니다. 신라가 말갈에게 침략을 당하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왕이 5명의 장수를 보내 구원하게 했다. 이때는 또 신라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것도 이상하죠. 신라가 말갈의 침을 받았다. 말갈이라는 건 그때 그 남쪽으로 봐도 이제 그 어딥니까? 남쪽으로 봐도 경상도 너머로 가진 않거든요. 근데 경상도의 한 중간에 있는 신라가 말갈에 공격받았다라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아까 그 백제하고 신라 사이의 전쟁과 같이 요 지역에 있던 진한계 세력이라고 보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요 지역에 있던 진한 소국들이 받았던 침략을 신라가 받은 것처럼 표시해놨거나 그런 가능성이 커요. 자, 52년 겨울 11월에 요게 128년입니다. 왕이 사망했다. 자, 그 다음은 게루왕입니다. 게루왕. 자, 게로왕 아닙니다. 게루왕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 게루왕은 기루왕의 아들이다. 그는 성격이 공손하고 품행이 단정했다. 기루왕이 제위 52년에 죽자 그가 즉위했다. 4년 여름 4월에 왕이 한산에서 사냥했다. 5년 봄 2월에 북한산성을 쌓았다. 북한산성은요, 지금의 북한산성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북한산성보다 좀 남쪽에 있다 그러더라고. 아마 그래서 이 근처 아닐까 싶습니다. 말갈은 그 강원도 일대, 그러니까 그 아까 처음에 얘기 있었었는데 여진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말갈이라는 거는 그거야. 그 예맥계열이라고 보통 봐. 예맥계열. 부여고구려계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서울 사람들 보고 항상 이제 말갈놈들 막 그렇게 숙신놈들 막 그렇게 뭐라 그러잖아. 너희 그 친구들 보면은, 서울 친구들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여진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반도 전역에 퍼져 살았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예맥계열, 부여 쪽 계열. 네, 다른 족속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삼국사기 백제본기나 신라본기에 나오는 말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원도 지역에 살던 동해나 아니면 이제 요 근처 살던 이제 그 예족쯤으로 보고, 예족이나 맥족쯤으로 보고, 뭐 실제로 이제 숙신놈들이 내려와서 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리스트 같은 데서 이제 영서말갈 같은 걸로 검색을 하시면 잘 나올 겁니다. 그래 오랑캐야. 자, 10년 가을 8월 경자일에 형혹이 남두를 범하였다. 이것도 전부 다 그겁니다. 그 천문 관련한 기사입니다. 형혹은 아마 화성일걸? 이런 건 몰라셔도 돼요. 자, 28년 봄 정월에 금음 병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겨울 10월에 신라의 아찬 길선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자 도망해왔다. 신라의 킹이 그를 보내 수환을 요청했으나 그를 보내지 않았다. 신라 킹이 노하여 빡쳐서 군사를 출동시켜 공격해왔으나 모든 성이 굳게 방어하고 나아가 싸우지 않았다. 신라 군사들은 군량이 떨어져 돌아갔다. 신라에서 반란이 터졌는데 그 반역자가 백제로 도망쳐왔대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신라하고 백제는 존나 멀었으니까. 아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논어에 마른다. 요거는 김무식이가 사평입니다. 김무식이가 붙인 사평이에요. 춘추 시대에 거복이 노나라로 도망쳐서 왔다. 계문자가 말하기를 자기 임금을 예로서 섬기는 자를 보면 왕 섬기기를 마치 효자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자기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임금 죽이기를 마치 매가 까마귀와 참새를 쫓는 것과 같이 한다. 거복을 보니 선을 꾀하지 않고 도리어 흉덕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고 그를 축출했다. 지금 길선도 간악한 놈인데 이때 백제왕이 이를 받아들여 숨겼으니 도적을 숨기고 지켜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때문에 이웃나라와 우호관계를 잃고 백성들을 전역으로 괴롭히니, 전역이라는 건 이제 군사일이요. 그 밟지 못함이 심하다. 39년입니다. 왕이 죽었다. 계루왕이 죽은 겁니다. 계루왕. 특별한 일은 없었고 뭐 신라하고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자, 원년입니다. 자, 다시 초고왕입니다. 초고왕. 계루왕이 죽고 초고왕입니다. 초고왕은 근초고왕과 달라요. 여러분이 아는 그 마한 전성, 그 백제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계루왕도 계루왕하고 다릅니다. 계루왕은 장수왕한테 죽은 사람이고 계루왕은 평화롭게 죽은 사람이에요. 구수왕하고 근구수왕도 다릅니다. 아마도 그건 다른가? 맞나? 아무튼 그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초고왕은요, 근초고왕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공황국이 있죠. 신공황국기에 나오는 초고왕하고도 또 다른 사람으로 봐요. 일본 서기 신공황국기에 나오는 초고왕은 근초고왕으로 보통 보고요. 이때에 나오는 초고왕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초고왕. 이건 이름을 소고라고 단다네요. 소고. 자, 초고왕은 계루왕의 아들이다. 계루왕이 제위 39년에 죽자 그가 뒤를 이었다. 자, 2년입니다. 가을 7월에 군사를 몰래 보내 신라의 서쪽 변방에 있는 주성을 격파하고 남녀 1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8월에 신라왕이 일길찬 흥선으로 하여금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동쪽의 여러 성을 공격하게 했다. 신라의 킹은 또한 직접 정예기병 8000명을 거느리고 뒤이어 한수까지 진격해왔다. 왕은 신라군이 많아서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해 곧 이전에 빼앗았던 정들을 돌려주었다. 28,000명이다. 신라군이 28,000명. 뭐 어쨌건 그 군사의 쪽수는 뭐 일단 그렇다 치고 한수까지 왔다 그랬으니까 한수라는 건 보통 한강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한수라는 게 그 남한강, 여기 있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합쳐진 한강 말고 남쪽으로 내려오 있는 그 남한강이라고 본다 그러면 신라군하고의 전쟁이 여주나 아니면은 여기 어디 원주, 이천, 충주 요 근처에서 벌어졌다고 치고, 그죠? 그럼 더더욱 이상하죠. 이 지역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신라는 절대 올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상하다.
진한 계열 국가들이나 아니 북진한 계열 유민들을 아마도 이때는 신라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는 그냥 진한이라 그랬겠지만 아마 나중에 신라라고 퉁치자 그렇게 신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년 봄 3월 금은 병인일에 일식이 있었다. 겨울 10월에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변경을 침공했다. 겨울 10월에 구름 없이 우레가 쳤고 해성이 서북 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여름 5월에 서울의 우물과 한수가 모두 말랐다. 봄 2월에 공시를 중수했다. 군사를 출동하여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했다. 모산성은 어딜까요? 모산성은 여기서의 모산성은 아마도 의성을 본답니다. 의성. 갑자기 지금 전선이 보면 쭉 동초로 왔죠, 그죠? 일단 보죠. 자, 24년 여름 4월 초하루 병 5일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7월에 우리 군사가 신라와 구양에서 싸우다가 패해서 죽은 자가 500명이었다. 25년 가을 8월에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 서쪽 국경에 있는 원산향을 공격하고 더 진격해 부곡성을 포위했다. 원산향하고 부곡성은요, 예천 이건가? 아닌데. 부곡은 어디냐? 아, 부곡은 군이네요. 군이. 예천하고 군인데 그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멀죠, 그죠? 여기를 공격했다가 다음에는 부곡성 군위까지 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기록으로 따지면은 백제군의 활동 영역이 이 경계선을 넘어 충청도의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경상도 내륙 깊숙이 왔다는 거거든. 일단 이걸 감안하고 봅시다. 자, 신라장수 구도가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저항했다. 우리 군사가 퇴각하는 척하자 구도는 와산까지 추격해왔다. 이때 우리 군사가 반격해 크게 승리했다. 와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온 지역인가? 보온이라고 보통 보죠, 그죠? 이까지 왔다가 다시 또 이까지 퇴각했다네. 일단 봅시다. 얘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 26년입니다. 가을 9월에 치우기 사람 이름입니다. 치우기가 미안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별 이름이다. 별 이름. 자, 치우기가 각성과 항성 성좌에 나타났다. 자, 34년 가을 7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군사를 보내 신라 변경을 침공했다. 39년 가을 7월에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요거성을 공략하고, 요거성은요 지금의 상주로 옵니다. 상주에 있는 요재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요 지역입니다. 상주의 요고성을 공격하고 성주인 설부를 죽였다. 신라의 나해왕이 분개해 이벌찬 이음을 장수로 삼아 6부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사현성을 치게 했다. 사현성은 위치 나와있나? 안 나와있네요. 자, 겨울 10월에 해성이 동정에 나타났다. 40년 가을 7월에 금성이 달을 범했다. 43년 가을에 누리라는 건 비황인데요. 아마 이거 뭐 메뚜기 같은 거 아닐까? 어쨌든 이런 때가 생기고 가물어서 곡식이 잘 익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도적이 많이 생기자 왕이 그들을 위무에 안정시켰다. 44년 겨울 10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45년 봄 2월에 적현성과 사도성을 쌓고 동부의 민가를 그곳으로 옮겼다. 적현하고 사도는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여기 아까 여기가 평강이었죠, 그죠? 대부현이었죠. 여기서 더 가서 아마 회양 쪽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백제 동북국경이라는 거는 그 강원도 동해안가까지 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요게 기원 후 210년이니까요. 고구려가 한창 그 낭랑하고 서로 쥐 패고 싸우고 뭐 그러고 있을 때니까 아마도 이제 이 지역을 백제가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황상 크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46년 가을 8월에 남쪽 지역의 누리떼가 곡식을 헤쳐 백성들이 굶주렸다. 자,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져났다. 여름 6월 금음 경인일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7월에 서부 사람 회회가 흰 사슴을 잡아바쳤다. 왕이 상서로운 일이라고 해서 곡식 100석을 주었다. 49년 가을 9월에 북부의 진과에게 명해서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성문성을 습격해 빼앗겼다. 성문성은 어딘지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자, 겨울 10월입니다. 말갈의 정예기병을 거느리고 술천에 이르렀다. 술천이라는 건 아까 여주라 그랬죠. 여주 쪽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214년 여기 49년입니다. 초고왕 49년에 왕이 죽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사기 권 22백제본기 제1입니다. 시조, 운주왕, 다로왕, 기루왕, 계루왕, 초고왕 이렇게입니다. 백제 초기 영역, 백제 초기 행보는 되게 다릅니다. 고구려는 원래 이제 뭐 저 북쪽에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백제는 아예 외부 세력으로, 아예 완전히 상이한 외부 세력으로 남쪽으로 와서 뭐 일단 정황상 볼 때 마한의 도움으로 여기 어딥니까? 경기도 지역에 정착하고요. 그 이후에 북쪽에 있는 낭랑이나 혹은 낭랑의 통제를 받고 있던 말갈, 그러니까 영서말갈 부족들하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서 멀리 본다 그러면 이제 예성강까지, 그리고 멀리 본다 그러면 이제 초고왕 때는 요 강원도 북부 지역까지, 그리고 남부 지역은 좀 의심스러운데요. 일단은 그 충청도 지역은 장악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 정읍 지역에도 그 전쟁 기지나 만들기도 하고요. 일단 요걸 다 신뢰한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좀 불가사의하긴 한데 경상도의 동부 지역, 경상도의 중부 지역까지 쭉 공격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중에 제일 믿기 어려운 거는 경상도 동부 지역까지 경상도 이제 중부 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건 좀 믿기 힘들고, 아마 실질적인 지배 영역은 지금 보면 여기 강으로 그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근처까지 아니었을까 싶고, 요 지역 경상도 중부 지역 혹은 서부 지역까지는 아마 깔짝거리거나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대로 이제 제대로 행정적으로 지배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안에 있었으니까, 방송 안에 있었으니까 따로 더 얘기하진 않고. 그리고 백제봉기는 사료가 되게 적었을 겁니다. 김무식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명들이 이렇게 어쨌거나 조금씩 고증할 정도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게 되게 많이 자랑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고구려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고구려의 경우에는 대중국 기록들이 중국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고구려의 행보가 어땠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백제는 중국에 대한 공격 기록 혹은 뭐 교류 기록 이런 게 고구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백제 초기 역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초고왕 이후부터는 제2부터는 백제봉기 제2부터는 또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방송은 월요일날 저녁에 하는데요. 보통 9시에 하는데 전으로 좀 시간을 변동시킬 때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